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았습니다. 한 장관이 최근 지방 일정을 늘리면서 활동의 보폭이 넓혀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자, 이런 가운데 서울 양평고속도로 백지화 논란 속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행보도 지금 주목이 됩니다. 전문가들 함께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최병목 시사평론가,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조승현 민주당 국민소통위 수석부위원장,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보시죠. 자,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제주에서 있었던 강연에서요. 이승만 정부의 이 농지 개혁이 우리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됐다. 우리 역사를 바꾼 결정적 장면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글쎄요. 먼저 최병목 위원께서는 저 발언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 개혁에 대해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예. 굉장히 높이 평가했죠. 예. 그래서 아마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사실 이 농지 개혁 본질을 따져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은 해방 전에 1945년 이전에는 예. 주로 지주 계급 중심으로 부가 편중돼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해방 정부 개혁 혼란상 이러면서 이제 농지 개혁을 통해서 많은 농민이 자기 땅을 갖게 됐단 말이죠. 네네. 그 가운데 사실은 6.25가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6.25 때 많은 국민들이 내 땅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사실은 애국적 활동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후에 6.25가 끝나면서 경제 성장의 토대가 됐다. 이런 논리로 보이는데 예. 상당히 이 농지 개혁 부분에 관해서 긍정적인 평가들이 그동안 역사적으로도 많았는데 한동훈 장관도 그 맥을 이어서 지금 이 부분에 관한 아주 높은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정부와는 차별화된 발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한 장관은 4.3 수용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이 특별법 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제 제주는 사실은 4.3 특별법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죠. 예.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억울하게 좀 당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법적으로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검찰의 청구로 사실 이걸 직권으로 재심을 열어가지고 다시 이제 법원 판결로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가려줬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4.3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을 가려서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는 것이 이 법의 취지다. 자기도 그거에 동의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제 좀 약간 첨언을 하면 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요. 네. 사실 이제 저희 아이가 방과후 선생님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아이가 손을 든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이 잘하신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각해보고 농지개혁, 토지개혁 잘했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예. 그게 좌파 성향을 갖고 있던 어떤 성향을 갖고 있던 아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동일하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토지개혁인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한동훈 장관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건국 과정에서 공을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4.3에 관해서 얘기한 거는 또 그 과도 얘기를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그동안 발언을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인사들이 사실은 극우 인사들이 많이 있어서 4.3이라든지 광주 5.18 민주화 정신을 사실 모독하는 그런 발언도 많이 있었던 거에 비하면은 예. 한동훈 장관이 아주 이렇게 중립적인 발언을 한 거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오히려 정치적인 물음표를 낳게 되는 거죠. 네.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될 수도 있는 알겠습니다. 거죠. 극우 인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최근 일주일 새 전남, 제주 등 전국 각지를 돌고 있습니다. 경제인 행사에서 강연하는 등 활동의 보폭을 넓히고 있습니다. 이 장관의 일정이라고 이제 하지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어요. 박성민 전 최고께서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일단 한동훈 장관 자체가 그동안 그렇게 현장 일정을 많이 다녔던 장관은 아니시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그나마 갔던 게 인천국제공항에 이제 현장 점검을 나가서 출입국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그런 네. 법무부의 소관 영역에 대해서 업무 점검을 현장에서 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외에는 네. 사실 현장에 많이 가거나 특히 지방 일정을 많이 소화하는 장관은 아니었다.
라는 특징을 봤을 때 최근 행보는 사실 상당히 이례적이죠. 특히 그 장소가 뭐 사실 보수층에 좀 소구할 수 있는 장소보다는 네. 전남, 제주 어떻게 보면 현 정부에 대한 좀 반감의 성향이 굉장히 강한 지역들을 찾으면서 예. 또 한편으로는 전남지사와의 뭐 협치를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또 제주에서는 4.3과 관련된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실은 확장성 있는 행보를 본인이 좀 노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기에 충분한 계산된 행보를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내년 4월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예. 무슨 답을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왜 총선 출마한다는 얘기가 좀 돌고 있던데. 그런 얘기가 돕니까? 저는 법무장관으로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열심히, 더 선의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냥 하루하루 노력하겠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총선 출마에 대한 의향이 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의향이 있을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 중에. 이 시점에. 저거는 네. 그 총선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할 수 있는 일종의 모범 답안이죠. 모범 답안. 하루하루잖아요. 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저는 한동훈 장관은 본인이 정치를 하겠다는 뭐 의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라는 장관을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의 이제 바둑판으로 생각하면 어디에 포석을 하느냐에서 한동훈 장관은 매우 중요하게 쓰일 텐데 네. 그럴 경우에 이제 법무장관으로 앞으로 계속 하느냐 아니면 뭐 다른데 정부직에 다른 곳으로 가느냐 네. 아니면 선거용으로 차출이 되느냐 네. 뭐 이런 건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선거용으로 차출되는 부분에 조금 뭔가 연습을 하는 듯한 그렇잖아요. 이제 광주에 가고 네.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제주에 가고 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약간 법률과 정치의 어떤 모호한 중간선상에 있는 걸로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보면 예. 앞으로 정치를 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뭔가 대민 접촉을 하는 듯한 느낌, 그걸 훈련하는 듯한 느낌을 제가 많이 갖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럼 앞으로 이제 정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예. 그럼 이제 할 경우에 대비한 훈련 뭐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사안도 살펴보죠. 예. 요즘 한 장관을 맹 비난하는 한 사람 바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죠. 검찰은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 어제 송 전 대표의 전 비서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네. 어떤 자료를 지금 찾는 데 좀 집중한 것 같나요? 지금 그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한 사람, 박 예. 보좌관. 그렇죠. 그 사람은 구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그 구속됐던 그 영장 청구서를 보면은요. 결과적으로 국회의원들 그 돈 받은 국회의원들 한 20여 명이 특정이 되어 있다고 해요. 예.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이제 앞으로 그 20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검찰은. 예. 그러면 어차피 다 부인할 거잖아요. 국회의원들 아마 다 부인할 겁니다, 안 받았다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예. 그거에 대해서 확고하게 교차로 네. 계속해가지고 다지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증거 확보 작업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일정 관리, 송영길 전 대표의 그 초창기부터 이 보좌관 활동을 아마 비서 활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분이 일정 관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검찰이 주목하는 게 뭐냐면 2021년 4월에 국회 외통위 사무실 소회의실에서 그 300만 원짜리 그 봉투를 돌렸다는 거거든요. 예. 국회의원들한테 예. 그 윤관석 의원이 있는 장소에서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그 추가 그 확보된 증거를 다시 한번 다지는 작업을 하려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일정 관리를 했다고 하니까 그 일정에 그다음에 누구에게 그 오라고 했는지 이게 이 보좌관이 비서가 다 알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 확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증거 확보 작업을 다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송 전 대표는 입장문을 내면서 한동훈 장관은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이렇게 반발을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 이거는 조승현 부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송영길 전 대표의 사건뿐만 아니라 예. 지금 이제 또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주제긴 하지만 혁신위하고 지금 불체포 특권 논란도 있었지 예,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민주당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하면 두려움일 수도 있고 네. 안 그러면 걱정일 수도 있는데 예.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력에 대해서 사실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죠. 제가 아주 친한 현직 부장검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예. 검사들 입장에서는 사람은 두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내국인과 외국인이랍니다.
그 무슨 뜻이냐 물어봤더니 무슨 말이죠? 예. 검찰이 탈탈 털어가지고 압수수색해가지고 구속시키거나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내국인,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외국인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좀 놀랐는데요. 그만큼 검찰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사건을 하면서 별건 수사에 나올 때까지 하면서 먼지털이 탈탈 털어가지고 아주 사소한 것, 주변인의 사소한 것 가지고도 예. 그걸 본건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예. 너 그 검찰 이거 가만 안 둔다. 간 걸로 해라. 돈 준 걸로 해라. 이런 식의 증언을 유도한 것도 재판 과정에 여러 번 나왔었거든요, 그동안. 네. 그리고 지금 뭐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 방송에서 얘기했지만은 뭐 아내라든지 어머니라든지 이렇게 다 구속시키면 너 가만 안 둔다 이런 식 협박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예. 언론 보도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수사 과정에 대해서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을 검찰 수사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걱정과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민주당이 검찰 권한을 좀 내려놓게 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를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주변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다면서 수사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교차 검증에 나서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거든요. 이런 말씀은 어떻게 아니 보셨습니까? 생각을 해보시죠. 자, 돈 봉투에 관한 수사는 몇 개월 정도면 끝낼 수 있을까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이 돈 봉투 수사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한 3개월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네, 네. 예. 자, 이 정도면 사실은 지금 빨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빨리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이정근 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이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되는 것이지. 아하. 과거 같으면 우리 그런 거 한번 보시죠.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1년 넘게 수사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부르지도 못했어요. 예. 그렇죠? 그것처럼 이 수사라는 게 몇 개월 지금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주변을 탈탈 털었는데도 뭐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계제도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송영길 전 대표의 턱밑까지 가 있어요. 아니 전 보좌관 구속돼 있고 지금 그 전 비서관은 압수수색 당하고 뭐 이런 상황 아닙니까? 예.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가 그렇게 자꾸 초조하게 그럴 이유도 없고 예. 조금 있으면 어차피 검찰이 부르게 돼 있다. 예. 다만 검찰이 이제 그 현역 의원들한테 주었다는 그 20개의 300만 원짜리 봉투 네네네. 이 부분에 현역 의원 20명을 다 특정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20명을 하여튼 최대한 송영길 전 대표를 부르기 전까지 특정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그 명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뭐 일정 관리를 한다든가 예. 아니면 이 지금 비서관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회계 책임자라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사실 이 출납 같은 것도 어딘가에 기록이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마지막까지 뭔가 이 혐의점을 진짜 아까 다진다고 표현을 했는데 예. 최대한 꼼꼼하게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지 예. 송영길 전 대표를 적어도 뭐 한 달 내로 부르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도 언급을 해줬습니다만 검찰이 송 전 대표 전 보좌관 출신 박모 씨 구속 여부의 구속영장에 돈을 받은 현역 의원 20명 적시된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렇다면 아까 턱밑까지 얘기도 했습니다만 최고께서 보시기에는 언제쯤 그러면 소환을 할까요? 송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 비서관 일정 예. 회계 담당하는 사람. 예. 요게 끝나고 나면 저는 이제 거의 특정이 돼서 바로 할 것 같고요. 예. 제가 좀 첨부하면 네. 송영길 전 대표 지금 너무 안절부절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본인이 되게 깨끗하잖아요. 범죄에 관련이 없으면 그냥 신경 안 써요. 그냥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절부절하는 걸로 봐서는 본인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안절부절 얘기했으니까 박성민 최고께 여쭤볼게요. 안절부절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터뷰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보고 책방에 있을 상황이 아니다라고까지도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상황은 어떻게 송 전 대표가 여러모로 지금 쫓기고 있다, 초조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뭐 본인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본인과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계속 압수수색을 당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런 네. 거에 대한 책임감도 일부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동시에 본인이 이제 이 사건에 어떻게 보면 당장이라도 소환될 것 같아서 사실은 귀국을 하게 된 상황도 있었던 것인데 아직 본인에 대한 소환 통보라든지 이런 것은 오지 않고 계속 보좌관이 구속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 차라리 이제
나를 좀 이제 수사를 더 해달라 이렇게까지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저는 뭐 그 상황에서 전임 대통령까지 소환하는 것은 예. 좀 과한 언사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검찰에서도 지금 돈봉투 받은 의원들을 20명을 특정했다고는 하나 네.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일정을 관리했던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모임을 관리했던 비서관을 수색함으로써 그 크로스 체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게 아마 20명에 대한 뭐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네. 만약에 그걸 검찰이 영장 청구를 하게 된다면 사실 조금이라도 수사가 미비한 정황이 드러나면 예. 검찰과 국회에 사실상 전면전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검찰도 신중에 신중을 또 기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7월 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서울 양평 구간 고속도로 추진 백지화를 선언을 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정치적 존재감이 높아졌다. 또 정치인으로서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런 일부의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병묵 편집장님께서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가요? 그만큼 올라간 겁니까? 우선 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동안 약점으로 지적돼 왔던 것이 인지도예요. 네. 정치인으로서. 예. 지금은 이제 뭐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예. 원희룡 장관은 기본적으로는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 성장을 위해서 뭔가 본인의 인지도를 높여야 할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은 늘 있어 왔던 이제 것이고요. 그렇겠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에 이제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백지화라는 이 카드는 사실은 그거와는 무관하게 이제 그 야권에서 먼저 김건희 여사 의혹을 딱 그 제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 양평 고속도로를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정무적 판단을 저는 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김건희 여사 의혹은 이걸 털어내기 전에는 이 양평 고속도로안을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하려면 안 하려면이 아니고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예. 아예 백지화로 가놓고 아하. 그리고 그 다음 방안을 모색하는 이런 초강수를 두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막 그런 정치적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의 그 선산 그게 이제 그 분기점 부분에 있다. 이걸 가지고 의혹을 제기하고 뭐 그거를 뭐 다 철회하지는 않겠지만 예. 적어도 그 부분에 관해서 약간 좀 공세를 누그러뜨리지 않는 한 아마 백지화는 계속 관철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예, 원희룡 장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과거 대장동 특혜 논란 때처럼 양평고속도로 일타 강사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영원히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정치 공세, 거짓 선동 그동안에는 먹혔을지 모르지만 윤석열 정부 하에서 특히 원희룡 장관 하에서는 되지 않는다. 양평 주민 여러분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요. 거짓 선동의 오염덩어리를 치워야만 이 길이 갑니다. 지금이라도 최적의 안으로 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저도 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야의 이 논란 속에서 피해는 이제 주민들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원희룡 장관과 이재명 대표 신경전 속에서 정치인으로서 글쎄 어느 쪽이 뭐 들보다 이런 표현까지 써야 되는지 맞겠습니다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우리 최병문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백지화가 어떤 정무적 판단을 했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득실을 따지는 그런 정무적 판단보다 중요한 건 정치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있고 그거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지 더 큰 정치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이 백지화 논란에 있어서 과연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나 그게 의문이 됩니다.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으면은 그것을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성실하게 동의를 구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거 납득을 시켜야 되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김건희 여사의 재산을 그 일가의 재산을 보호하는 거에 초점이 있었을 거 아니면은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득실을 따져가지고 정치 인지도를 높이고 이런 개인적인 야망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 저 영상을 보더라도 예. 어떤 국민이 저걸 가지고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고 사심 없이
국민들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아주 정치적으로 오바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 저런 행위는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이냐 이게 질문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당장에는 네. 강성 지지층들한테 호응을 얻고 인지도가 높아지고 어떤 팬덤이라든지 이런 걸 얻을 수 있겠지만은 예. 장기적으로는 저런 아주 오버하는 태도가 어떤 투사적인 모습을 보이는 저런 태도가 국민들한테 중도층한테 안 좋은 비호감 이미지로 남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양평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 고속도로에 관심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저는 결과적으로는 여태까지 민주당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속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예. 자 보세요. 김건희 여사 그 특혜 의혹 그거를 계속 민주당이 노래를 부르듯이 부르죠. 예. 그럼 그 다음은 뭔지 아십니까? 국정농단입니다. 그럼 국정농단 다음에는 또 뭘까요? 결국은 대통령 탄핵이에요. 이 지금 그들이 만든 교과서 안에 있는 그 절차대로 예. 지금 밟아가 가고 있다는 게 뻔히 나오잖아요. 요 며칠 전에 김두관 의원이 드디어 그 얘기 했습니다. 그 탄핵 얘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저렇게 얘기해봤자 저는 이제 더 이상 국민들께 속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예. 핵심이 뭐냐면 새로운 고속도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중부고속도로에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과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강화 IC, 그러니까 양평군 안에 있는 IC를 그 설치를 안 해놓은 상태에서 예비 타당성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양평 국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 그래서 진짜 이거 하시고 싶으면 만약에 민주당이 네. 그러면은 지금 국회에서 이거 가지고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과연 어떤 노선이 어떻게 해야 이게 서울 시민과 양평 국민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것인지 그거 해야지 무슨 국정조사에서 의혹 뭐 파헤친다 이제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일가가 전국에 개발 호재가 있는 땅에 19만 평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시지가로 340억 정도의 분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걸 확인하신 건가요? 지금 이거는 얘기하시는 언론에 나와 난 있는 내용입니다. 겁니까? 예. 검색해 보시면 예. 나올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또 발생하니까 예.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의혹 제기를 하는데 이거를 괴담으로 모르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보고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자꾸 의혹이 더 증폭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토부가 자꾸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예타가 끝난 다음에 노선이 변경된 경우가 거의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55%, 반 이상의 노선이 변경된 경우는 예.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 수요를 분석해서 새로운 노선이 더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 그 교통량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기존 안에는 IC를 계산에 넣지 않고 새로운 안에는 IC 수요를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식으로 교통량을 분석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꼼수죠. 조작일 수도 있는데 자꾸 이런 거짓말로 대응을 하고 뭔가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을 하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이 더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괴담으로만 몰 것이 아니라 네네. 야당이 예. 정당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네.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서 그 성실하게 답변하고 소통하면서 이거를 설명을 해주기를 집권 여당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거짓말로 글쎄 대응하는- 지금 네. 이제 말씀하시는 게 어떤 언론 매체를 보고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참 그 신문 방송 꽤나 보거든요. 근데 전국의 그 김건희 여사 일가가 알짜 땅을 뭐 19만 평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전 네, 금시초문입니다. 저도 처음 듣긴 했습니다. 금시초문이고. 저희가 알아보도록 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강하 씨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예. 그 엊그제 보면 그 교통량 분석을 했던 업체가 있어요. 그렇죠. 동해종합기술공사라고. 그 부사장이 나와서 아주 기술적인 설명을 했습니다. 예. 저는 그 기술적인 설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면 네. 상당히 납득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 양서면으로 가는 그 원안이라고 하는 것이 네. 사실은 거기 가면은 그 마을을 두 갈래로 이렇게 그 분리시켜 놔요. 예. 왜냐하면 그 위에 거기다 분기점을 현실적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다음에 그 거기는 다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을 강을 2번씩이나 건너는 다리를 만들면 그 상수원이 아무래도 오염되지 않겠어요? 예. 그런 거 저런 거 다 거기다가 양평 군민은 강하 IC를 어디든지 IC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원안에는 IC가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강하 IC를 만든 채 원안을 만들려고 한다면 거의 L자형의 도로가 돼요. 네. 그건 고속도로가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 측면으로 보면
원안이 통과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훨씬 더 지금 강상면안이 유용한 거죠. 그런 기술적인 측면을 도외시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 강상면안의 그 분기점 부근에 이제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고 하는데 잘 아시지만 IC하고 분기점은 다릅니다. 분기점은 차들이 가서 드나들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기점 주변에 땅 가지면 땅값이 떨어집니다. 그거는 뭐 부동산 업체들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기술적인 측면과 그다음에 이게 IC가 아니고 그 분기점이라는 측면 뭐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한 의혹 제기에 불과해요. 저는 뭐 김건희 여사 그 선산의 그 주변에 만약에 IC를 새로 만들었다 그러면 뭐 땅값 상승 뭐 이 가능성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주당 경기도당이 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해서 자신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서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조차 나오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공수처까지 고발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보셔요? 근데 본인이 이제 고발하면 수사받겠다라고 이미 얘기를 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이래놓고 이제 와서 갑자기 또 어이가 없다라고 하시니 저희가 더 어이가 없을 따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이 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핵심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것이 단순히 이제 양평군의 지역 사업 차원이 아니라 이제 국가 차원의 국책 사업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 사업 자체의 목적을 보면 그 두물머리 일대의 교통체증 해소를 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겠다라는 두 번째 목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토부가 제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목적을 고려했을 때에는 서울 춘천의 고속도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양서면이 종점인 안에서 이 국도를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평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지금 국토부가 선택적으로 이 사업의 목적을 좀 공개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보면 양평군의 여론이 있었다 또는 민주당이 먼저 제시했다 나중에는 이제 용역 업체가 이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사업 종점 변경의 근거가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보면 용역 업체의 보고서를 국토부에서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 언론이 단독 보도를 해서 그 대안 노선 그러니까 용역 업체가 제시한 대안 노선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보면요 강상면은 맞아요. 그러니까 강상면은 맞는데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의 강상면 병산리 쪽을 종점으로 하는 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하단인 남양평 IC 남쪽을 종점으로 하는 그런데 똑같은 강상면 지역이기 때문에 종점은 강상면이 맞습니다. 근데 위치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근거가 다 깨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토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더 심화될 것 같아서 보고서는 공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저희로선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데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놓고 여야 기싸움 더욱 뜨거워지고 있죠. 여야의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타당성 조사 용역 업체의 보고 날짜까지 밝히며 노선 변경 검토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침소봉대하여 직권 남용으로 몰고 가는 것은 선을 넘는 엄의 공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있는지도 몰랐던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종점을 바꿨다. 그랬더니 마침 그 근처에 대통령 처가 땅들이 많이 있더라. 이런 주장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거짓말 돌려막기 한다고 비리 부패 혐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국민의힘에서 이제 직권남용으로 몰고 가는 음해 공작이라는 입장이고요. 이재명 대표 거짓말로 이 돌려막기 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 이제 해결책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민주당에서 지금 직권남용으로 고발하는 거요. 과연 그거 처벌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 김건희 여사 그 일가 땅 문제 이거를 크게 부풀리려면 계속 법률적인 것도 막 고소고발해가지고 막 크게 만드는 그 작업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그냥 어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이쪽에서 또 그렇게 되니까 또 누군가는 당연히 그 민주당 측을 고소 고발하지 않겠습니까?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요. 김건희 여사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양쪽 다 지금 그 부분은 이쪽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쪽에서는 그걸 막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니까 저는 그거는 뭐 본질화에 별로 상관이 없다고
보여지고요. 예. 핵심은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양편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실질을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그분들이니까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거는 국정조사 카드도 있고 그다음에 탄핵소추안 카드도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식으로 가서 해결이 될까요?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아니 그런 식으로 해서 고속도로가 놓여질 리는 없죠. 잘 아시지만 국정조사라는 건 한국 헌정사에서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정조사가 언제 제대로 된 그 진상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된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그냥 정쟁의 확대 증거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상을 규명하자고 하면 차라리 특검으로 가는 건 모르겠는데 국정조사는 이제 그 해법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예. 지금 결국 해법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놓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일안과 이안이 있는데 양서면안과 강상면안이 있는데 예. 지금 뭐 민주당은 계속 그 원안으로 하자 그러는데 원안에는 그 강화 IC를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양평 군민들은 지금 IC를 놔달라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안으로 가는 건 뭐 김건희 여사 선산 뭐 이 특혜 때문에 뭐 민주당이 도저히 못 받아들일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뭐 제3자적 위치에 있는 누군가나 뭐 이런 곳에서 아마 중재안이 나오기 전에는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다. 그 중에 하나는 뭐 법률적으로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뭐 예. 주민투표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 bom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네. 지난해 2월 대선 과정에서 사실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뭐 19만 평 정도 있다.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했었는데 당시 국민의힘이 이미 보유하고 있지 않은 3자에게 매각한 토지까지 전부 합쳐서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서 또 사과를 요구한 바 있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자, 고 김문기 전 처장에 대한 이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이 발언,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죠. 어제 공판에서 고 김문기 처장의 아들이 증언에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이재명 대표의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고 했어요.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죠. 이렇다면 이게 어느 정도 재판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이런 건. 이거는 저는 되게 그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재판 판사들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예. 그 핵심은 뭐냐면 이게 대선 때입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그 당시에 대장동과 자기랑 관련이 없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나는 김문기 몰라요. 이게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과연 이 아들, 돌아가신 분의 아들이 이제 법정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와 그 이재명 대표 당시 시장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전화 통화한 내용을 본인이 들었고 또 엄마로부터 전해 듣고 수차례 있었고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법정에서 하면 예. 판사들이 듣고 그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모를 수가 없구나. 예. 라고 그 심증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그 중요한 증인이 이미 되어 버렸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고 김문기 처장의 아들은 이 대표의 발언을 자충수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아들의 증언을 지금 재판보다는 좀 어떻게 볼 것 같으세요? 뭐 구체적인 정황이 있기 때문에 참고를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다만 이제 이 재판은 계속해서 여러 가지 뭐 골프를 같이 치러 갔다, 뭐 해외 출장을 같이 갔다 여러 가지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네. 저는 결국 재판부가 가장 큰 고민에 봉착하게 될 부분은 개인이 그 당시 앵커로부터 질문을 받았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시 앵커로부터 받았던 질문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냐라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다라는 것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 않냐를 당연히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개인이 그 당시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몰랐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모든 뭐 출장을 같이 갔다, 전화 통화를 업무상으로 주고받았다, 뭐 보고를 받았다 이런 여러 가지 접촉의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당시에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그 내심의 영역을 재판부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서는 사실 재판부도 계속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박선 피디님에게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지는 그 확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지금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와 있고 이 지금 나와 있는 증거들로는 그런 걸 대변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사실 근데 저는 제가 봤을 때에는 어쨌든
저희가 그냥 외부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네네. 완전히 모르는 사이였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이 있죠. 예. 다만 이제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앵커의 멘트를 당시 이제 방송에서 앵커의 멘트를 그대로 옮기자면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였냐라는 그 질문 자체가 예. 개인의 친소 관계와 연관된 질문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예. 그것을 재판에서 어떻게 가려낼 것이냐는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과거 이재명 대표는 고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하위 직원이라 기억이 안 난다고 했는데요. 고 김문기 처장 아들 크게 배신감을 느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거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SBS 인터뷰에서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고 네, 하신 게 인지를 못했다 그 뜻이죠. 이렇게 보면 아니 될까요? 저는 기억이 없어요. 그걸 굳이 부인할 필요도 없고.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 모른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시던 이재명 후보님은 이제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타 후보의 선거당원의 빈소에는 직접 찾아가 애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재명 후보님의 연락을 기다리던 저희 가족은 다시 한번 철저한 배신감을 느끼며 진실을 밝히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다시 들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기억에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고 김 처장의 아들은 이 대표가 빈소에 찾아오지도 않았고 이재명 대표의 연락을 기다렸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들으셨어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저게 이제 기억이 없다는 게 물론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주관적 영역이긴 해요. 기억이 없는지 있는지를 제3자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주관적 영역이긴 하지만 그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의 언행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이 고 김문기 전 처장 사이에 그 벌어졌던 일들 그게 이제 아들의 증언도 그 중에 하나고 이런 것들을 종합해보면 검찰이 지금 그 법원에 제출한 자료가 수천 쪽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그걸 보고 이제 판사가 이 정도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 이건 기억이 없을 수가 없다. 그 단계를 훨씬 뛰어넘는다. 이렇게 저는 인지를 그 거의 할 거라고 그 예상을 해요. 관측이죠.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그 아들 증언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 되기 전해부터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문기 씨가 건설사의 부장을 할 때부터 그래서 김문기 씨의 휴대전화에는 이재명 변호사로 기록이 돼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렇게 됐고 그 후에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 들어가서 무려 8년간을 이재명 성남시장의 휘하 직원으로 있었고 도시개발공사 처장이라면 결코 하위 직원이 아닙니다. 성남시에서 가장 큰 그 산하기관입니다. 거기에 중간 간부예요. 더군다나 이 사람은 대장동 실무자예요. 그러니까 대장동은 성남시가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이라면서요. 그 실무자고 또 보고도 여러 번 받았고 호주, 뉴질랜드 출장 10박 11일 같이 갔다 왔고 그다음에 가서 골프 치고 바다 낚시하고 그다음에 그 아들 증언에 따르면 주말에 수시로 전화하고 아니 그 정도면 이걸 어떻게 몰랐다고 할 수 있느냐? 저는 아마 판사가 그런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아들의 증언 중에 이게 있어요. 그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본가에 가 있으면 아버지가 방 안에서 전화를 받고 나오는 모습을 봤다. 그러니까 누구냐고 물으면 성남시장이라고 얘기하고는 했다. 저는 이 증언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떤 그 주관적 영향이라고 우리 최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공직선거법 250조에 허위사실 공표죄는 뭐냐면 후보자나 후보자 가족이 자기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어떤 경력이라든지 출생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을 경우에 허위사실 공표죄가 됩니다, 보통. 근데 지금 그래서 대법원 판례 같은 경우에는 TV 토론 중에서 돌발적으로 나온 행위에 대해서 그런 고의라든지 상황을 섬세하게 따져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경우에 무죄가 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돌발적으로 안다 모른다, 특히 개인적으로 아냐 물었는데 그 개인적으로 아는지 모르는지 헷갈려가지고 돌발적으로 나온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이거는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알겠습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봅니다.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켜보고요. 빠르게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으로 한 차례 연기됐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만찬 회동 19일 열릴 전망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지 또 당내 갈등에 좀 분수령이 될지 어떻게 봉합이 될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봉합이 될 거라고 그렇습니까? 봅니다. 왜냐하면 네. 이재명 대표라든지 이낙연 대표는 우리 당의 어떤 지도자 아닙니까? 예. 우리 당의 아주 큰 어른이고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 당을 통합하고 화합하고 이래서 당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지 네. 이분들이 뭐 당을 깨고 분열시키고 이래서 자기 개인적인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당을 악용하거나 이럴 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믿기 때문에 네. 당연히 만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 만남에서 어떤 조정과 타협과 이런 대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친명계 지도부에서 혁신위원회가 1호 안건으로 제시한 이 불체포 특권 포기안 수용을 사실상 거부했죠. 그래서 이 혁신위와 좀 갈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는데 12일에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혁신안을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는 경고까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안 받으면은 민주당 망합니다. 망한다는 거 본인들이 지금 목 앞에 와 있어서 체감하고 있을 건데 지금 마지막 그렇게 힘겨루기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자, 민주당 내 당내 상황,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근데 저는 일단 지금이야말로 이재명 대표께서 좀 리더십을 발휘해 주실 때라고 봐요. 왜냐하면 네.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미 공공연하게 본인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라는 선언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예. 당내에 여전히 이 불체포 특권 자체를 검찰의 수사에 맞서는 예. 방어권으로 우리가 계속 남겨둬야 된다라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께서 나서서 좀 설득을 한다면 네네. 이 혁신위와 이 당내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지 않는 완충작용을 충분히 해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친명계와 비명계 사이에서는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까요? 아니 그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당이 망한다 이런 표현을 막 써요. 이분도 참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도 지금 그 민주당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저렇게 있는 것도 또 이상한 거예요. 예. 그러면 친명계하고 비명계가 당연히 그 안에서 이 혁신안을 받느냐 안 받느냐로 또 분열이 되겠죠. 예. 그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참 대단합니다. 비명계 그 이상민 의원 유쾌한 결별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을 미쳐서 민주당이 단합하는 데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아니 그래서 이제 경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처음에 얘기했던 내용을 잘 뜯어보면 네. 편결별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각오해서 혁신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재명 지도부에서 그 경고를 한 걸 보면 이재명 지도부가 얼마나 이 결별이라는 단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그런 거 보면 실제 그 민주당 내에 친명이든 비명이든 친문이든 이 균열 조짐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 예. 그래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그 증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어봤습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